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올해 10월은 느닷없이 찾아왔던 때이른 추위로 11월같이 보낸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밤낮 기온차도 컸고요. 그 덕분인지 단풍은 여느 때보다 더 선명하고 곱게 물들었더군요. 본격적인 늦가을이 시작되는 이 즈음,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은 작가 이하정의 단편 실타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하정 지음 실타래. 할머니, 또 오셨어요? 젊은 경관이 말을 건넨다. 어지간히 낯익은 모양이다. 아이고 반가워라. 내 자네 보고 싶어 일부러 왔네. 라고 뻔뻔하게 인사말이라도 건넬 걸 그랬나. 대강 수습이 되었는지 아들 녀석이 나가자고 채근한다. 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나오자마자 다그친다. 어머니, 안 그러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셨어요, 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손깍지를 꼈다 풀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정신없다. 나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맘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계산도 하지 않고 밖에 나와 있곤 했다. 다행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지만 나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고 황망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누군가라도 있는 날이면 영락없이 절도범이 되어버리곤 했다. 처음에 계산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한 건 편의점에서였다. 입구 유리창엔 새로 나온 햄버거를 싼 가격에 판다는 문구와 함께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햄버거를 입에 넣는 신용을 하며 포스터 속에서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빠른 속도의 음악이 귀를 찔렀다. 창가 쪽 자리에선 컵라면에서 올라오는 김을 쐬며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정신없이 라면을 먹으며 제잘거리는 중이었다. 자극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이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60대 후반쯤의 노인이 맥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감색 체크무늬 와이셔츠에 검정색 바지와 구두를 신었다. 언뜻 스쳤지만 노인들에게서 나는 살비든 냄새는 나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 이불을 갤 때면 하얀 가루들이 떨어졌다. 세월이 조금씩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죽은 세포들은 몸에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만 떨어져 나갔다. 검버섯도 조금씩 늘어간다. 검버섯을 볼 때마다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몸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반백머리에서도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다. 요즘 노인들은 다 젊다. 머리 색깔로만 보면 젊은이들로만 가득 찬 나라, 나이를 먹지 않는 나라. 젊음은 이 시대의 권리이며 이상이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는 그래서 눈에 띄었다. 고개를 돌리니 고수머리 남자아이가 냉장고에서 카스 라이트 캔을 꺼내고 있다. 여러 칸으로 구획이 정해진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일용품을 진열해 놓은 코너에서 눈에 띈 것은 면도기였다. 일회용으로 날카로운 날은 불투명한 파란색 커버가 끼워져 있었다. 한 개를 집었다. 맥주를 마시고 있는 노인과 맥주캔을 빼내 계산대로 향하는 고수머리 남자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 왼쪽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다. 다음으로 시선을 끈 물건은 생리대였다. 그것들은
예쁘고 현란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지만 탐이 났다. 이름도 다양하고 다양한 이름들만큼 느낌도 다양했다. 나는 생리대 뭉치 중에서 하나를 꺼냈다. 뽀송뽀송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너무 예뻐서 쓰기가 망설여질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생리대를 가슴에 안았다. 아무 생각 없이 문 쪽을 향했다. 작은 공간인데도 나는 그 공간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쪽 벽구석에 설치된 동그란 거울이 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울을 바라보다 점원과 눈이 마주쳤다. 거울 속에는 생리대를 가슴에 안은 노인이 움직이고 있었다. 경계하며 여기저기 정처를 두지 못한 채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빛이 보이는 듯했다. 꽃무늬 상의에 하늘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여름이 느껴지는 시원스런 색깔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해안선을 따라 쭉 늘어선 모래사장과 잘 어울려 보였다. 점원은 뚜벅뚜벅 걸어와 나를 가로막았다. 계산도 안 하고 가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정신없는 노인네가 밖엔 뭐하러 돌아다니는데요? 맥주를 마시던 노인이 우리를 바라보았고 고스머리도 표정 없이 날 쳐다보았다. 고스머리는 맥주캔을 딸깍 소리가 나게 따서는 입에 대고 마시며 편의점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음악에 취해 있는지 이야기에 취해 있는지 여자아이들은 돌아보지 않고 라면을 먹으며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무슨 일이요? 아, 이 할머니가 정신없다면서 계산도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잖아요. 아, 그거 내가 계산하리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쓰겠어? 노인은 조용히 계산을 치렀다. 검은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더니 생리대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무심결에 봉지를 받아들었다. 나는 난감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있어야 하나? 노인이 오른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한여름 냉방은 살갗에 소름이 오소소 일어나도록 으스스했다. 나갑시다. 노인과 함께 편의점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등이 따가웠지만 내쳐 앞으로 걸었다. 다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나의 허둥지둥하는 뒷모습이 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생리를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다. 15부터 생리를 했다. 새벽부터 기분이 이상했다. 아랫배가 무거웠다. 아래쪽에서 피가 흘렀다. 당혹스러웠다. 몸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중략. 생리를 처음 하던 때의 놀람과 슬픔은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항상 떠올리게 한다. 이미 그 미래를, 그 가능성을 살아버린 난, 그래서 생리대를 만지는 게 좋다. 이제는 여자가 아닌 늙어가는 노인네에 불과하다. 어느 누구도 나를 여자라고 보지 않는다. 나는 그저 하나의 사물이다. 사그랑이. 방에 들어가 장롱을 연다. 거기엔 생리대의 무덤들이 있다. 쓰지도 않을 생리대를 차곡차곡 훔쳐서 모아놓은 나만의 전리품들. 난 생리대를 사지 않는다. 훔친다. 이미 젊음은 내가 살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훔치고 싶다.
가능하다면 나는 거기에서 여자를 본다. 나의 젊음을 본다. 팔딱팔딱 숨쉬던 급한 성격의 젊은 나와 젊은 여자를 본다. 젊은 나와 젊은 여자는 편의점 어느 매장에선가 훔쳐져 장롱 어둠 속에서 날마다 낡아간다. 나는 버려지고 있다. 폐기되고 있다. 푸석푸석 말라가다가 그만 바스락거리는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공포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 밤을 새는 날이 많아졌다. 한동안은 헌책들을 사면서 시간을 지워나갔다. 시간이 내게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즐거운 일이 딱히 없는 내게 사물화되어 가거나 정물화되어 간다는 느낌에 사로잡힌 내게 책이란 숨구멍이면서 동굴이었다. 논리적으론 개연성이 닿지 않는 우스운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 속에 산적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방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책을 읽곤 했다. 미로에 관한 이야기는 무척이나 안타깝고도 매력적인 이야기였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아이에게 읽어주듯이. 미노스 왕의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 황소머리에 아이를 낳았대. 그가 바로 미노타우루스야. 분노한 왕은 다이달로스에게 미노타우루스를 가둘 우리를 만들게 했단다. 그것을 레버린스 혹은 미궁이라고 부른단다. 매우 교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들어가긴 쉬웠지만 나오긴 힘든 미로였대. 미노타우루스는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만 잡아먹었어.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었지만 죽일 순 없었던 미노스는 제물로 바쳐진 아이들을 미로 안으로 들여보냈대. 아이들은 그 미로 레버린스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공포 속에서 헤매다 마주친 미노타우루스에게 잡아먹혔지. 아리아드네라는 실을 찾는 처녀가 있었는데 미노타우루스를 없애려 떠나는 테세우스라는 사람에게 실타래를 하나 주었대. 테세우스는 실의 한쪽 끝을 입구 기둥에 단단히 동여매고서 컴컴한 레버린스 안으로 들어가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다음 아이들을 데리고 실을 따라 되돌아 나왔대. 이때부터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란 아주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는구나. 아이가 무서워하다가 안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해가 진 것도 모르고서 말이다. 글벗 서점, 공시 책방, 숨어있는 책, 우리 동네 책방 등 듣기만 해도 정겨운 이름들로 이루어진 책방들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조금씩 채워주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 서점 어느 위치에 어떤 책이 있었는지 가령 프랑스 동물학자 이브 파칼레의 걷는 행복이 오른쪽 구석 책장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 칸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강민주 시인의 시집 옆에 꽂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엔 헌책방 찾아다니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헌책방을 잊으려고 한다. 헌책방의 먼지와 곰팡내를 잊으려고 한다. 늙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나는 집을 나섰다. 다리가 아파 쉬어야겠다 싶을 무렵에야 서점에 도착했다. 서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헌책방의 여유로움과 곰팡내와는 달리 첨단의 방대한 양의 서적을 갖춘 서점이었다. 주말이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둘러보는 게 좋다. 내가 자리 잡고 서는 곳은
나보다 좀 더 나이 든 작가인 박완서와 나란히 꽂힌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앞이었다. 박완서는 내가 갓 태어났을 때 나보다 9살쯤 더 먹은 아이였을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내가 9살이었을 때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씨 한 톨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냐, 이제 막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올 때였을까? 그러한 그가 이렇게 서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차라리 작가라도 될 걸. 나는 왜 작가가 되지 못하였을까? 작가란 무척 많이 알고 많이 사유해야 하며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했다. 내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작가들이다. 작가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런 작가들의 성체와도 같은 서점, 내게는 지식의 창고이기도 했거니와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찾곤 했던 그런 서점을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는 어린 새싹처럼 푸릇푸릇한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은 어디서든지 깔깔거리며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주름살이 덕지덕지 앉은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혼자 되뇌이곤 한다. 나도 너희들처럼 존재만으로도 신선하고 아름다운 때가 있었단다. 지금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고운 피부도, 그 맑은 목소리도, 그 멋진 몸매도 언젠가는 사그러들겠지. 내가 이렇게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혼자서 흐흐 웃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참 멋진 말이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라니. 1979년이면 난 몇 살이었을까? 어디 보자. 그래, 내 나이 30하고도 9이로구나. 무라카미여, 그대의 나이는 몇 살인가? 아하, 29에 쓰기 시작해 30에 군조 신인상에 당선되었으니 그대의 나이는 나보다 9살이나 어리구나. 9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났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 나는 한동안 붙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책을 들고 가슴 언저리를 양손으로 가렸다. 당당해야 한다. 쭈뼛하게 머리털이 곤두선다. 그래,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돼.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그러나 나를 주시하고 있는 눈은 어김없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여점원이었다. 앳된 모습으로 보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했을까. 그녀의 표정은 떨렸다. 파르르 떨리는 그녀 눈가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내게는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다. 노안인데도 말이다. 전화를 받은 파출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나는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가관이었다. 원 저런 노인네가 있나? 책값이 얼마나 한다고? 정말 책을 읽기나 할 생각이었을까? 창피하지도 않나? 와 웃긴다. 정말. 우리 할머니는 집에서 놀고 계실 텐데 저 할머니는 왜 여기까지 와서 저러지? 좋은가? 사람들은 모여서 웅성거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뱉었다. 내가 듣고 있는 줄을 다 알면서 말이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것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 말이다. 관심이란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고 그 눈빛 속에서 교류되는 것들조차 대화가 될 수 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보다는 악다구니 쓰며 질러대는 비명소리라도 좋겠다.
말썽 피우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며칠 동안은 더 조용히 보내야 했다. 식구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아들 녀석 집에 빌붙이고 살게 된 나는 손자 녀석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당돌한 녀석의 표정에 압도되곤 한다. 지금까지 5번. 아이의 목소리는 우렁차다. 순간 놀라서 찔끔 오줌이 흘렀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닫은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물이 마시고 싶어 다시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상한 것들은 없는지 확인하려 냉장고를 열었고 우유가 마시고 싶어 냉장고를 열었다. 그런 할머니를 커다란 눈동자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던 녀석의 한마디에 나는 순간 표정이 굳어 정지화면처럼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다. 나의 언어는 아득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수채구멍으로 빠져들여진 다음 희미하게 사라져버렸다. 내 언어는 아들 녀석이었으며 녀석이 성장한 후로 그 언어는 스스로 성장해 득의양양한 상장을 받은 것처럼 나를 가둬버렸다. 나는 녀석에게 할 말이 없었다. 뭘 말할까? 아들 녀석은 내가 말하면 논리를 앞세워 나의 말을 중간에서 잘라버렸다. 많이 배운다는 것은 제 엄마의 말을 잘라먹기 위해서 필요하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점점 괴물이 되어갔고 힘센 거인이 되어갔다. 소인국에 사는 엄마를 사정없이 날카롭게 매끈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점점 그로부터 멀어졌고 그 또한 나로부터 멀리 떠나갔다. 눈을 마주하고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어줄 그런 영혼의 울림이라고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 느낌, 텅 빈 느낌, 고도에 남겨져 있는 느낌이 들곤 했다. 손자 녀석의 한마디에 기가 질린 나는 방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놓여있는 책이나 볼 양으로 편안한 자세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돋보기를 꼈다. 도형의 위치나 상태 등을 연구하는 위상기하학에 따르면 미로에 빠진 사람은 오른손이나 왼손 중 한 손만을 사용해 절대로 손을 바꾸지 말고 벽을 만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운이 나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 진짜 아리아드네의 실은 자신의 손이다. 아무리 복잡한 미로도 간단히 줄이면 두 직선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복잡한 미로도 간단히 줄이면 두 직선에 불과하다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꼭 답이 있다고. 나도 답을 찾고 싶다. 간단히 줄여진 두 직선 중 하나의 직선만으로도 내가 빠진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명쾌한 즐거움인가. 나도 내 외로움과 공감할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로 한다. 집을 나서기 전 장롱문을 열어본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색깔을 잃어버린 생리대를 바라본다. 쓰다듬는다. 죽을 때 함께 묻어달라고 해야지. 이미 끝나버린 생리를 죽어서는 다시 할 수 있을까? 나처럼 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별반 없다. 나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이 구질구질해 보여 싫고 사람들과 어울려 의료기를 파는 곳에 가거나 화장품을 파는 대규모의 장소에 가서 함께 모여 손뼉치며 노래를 배우고 레크레이션 하는 모습들 속에 섞이기도 싫다. 그렇다고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치는 모임에 나가기도 싫다. 내가 선택한 것은 하염없이 걷다가 잠시 쉬러 편의점에 들어가거나 책을 보러 혹은 책을 읽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는 일이다. 서점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날마다 화려한 외피를 자랑하며 새롭게 들고 난다. 표지도 눈에 바로 띄는 것이 아니면 시선을 끌지 못하므로 각종 신선하고 자극적인 색깔과 그림들이 서점의 공기 위를 떠돈다. 바람의 노래를 들고 나오다 점원에게 걸려 파출소를 다녀오고 나서 다시 그 서점을 찾았다. 점원들은 워낙 대규모 서점이라 시간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그날은 며칠 전에 나를 신고했던 점원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점원에게 일부러 가서 말했다. 저번 날은 미안하게 됐어요. 오늘은 조용히 책만 보고 갈 테니 긴장하지 마시구랴. 점원의 맑은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해주었다. 앳된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름살 하나 없는 얼굴을 보자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 나는 순간 그녀가 되고 싶었다. 몸을 바꾼다면 어떨까? 정신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녀의 몸만 바꿀 수 있다면 나는 그녀가 되어 하루 종일 서점 카운터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가끔은 조용한 틈을 타 글을 읽어내려가는 것이다. 바람의 노래도 들어보고 선운사에 가서 울어도 보는 것이다.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글들 속에서 나의 몸을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의식은 그대로이거나 더 젊어질 수도 있었으나 그 정신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가 오래되어 낡아가고 때로는 찢기기도 하며 풍화되어 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점원을 등지고 나는 다시 내 눈높이쯤에 전시되어 있는 바람의 노래를 끄집어내어 천천히 내려갔다. 내려가다 13페이지에서 멈췄다. 편해진 건 분명하지만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할 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를 생각하면 두렵기 짝이 없다. 나를 화장한 뒤에는 뼈 하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팔을 뻗어 살며시 할머니의 눈을 감겨준 일이었다. 그와 동시에 79년 동안이나 품어왔던 할머니의 꿈은 여름날 도로에 떨어진 소나기 빗방울처럼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 무엇 하나 남지 않았다. 난 조용히 그 페이지를 찢었다. 찢어낸 페이지를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어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고개를 돌려 점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책 읽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노인네를 보고 소리쳐 시선을 집중시키고 파출소 사람들이 와서 노인네를 잡아가는 일이 비록 잘못은 노인이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신고를 한 사람은 자신이니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을 수는 없겠지. 바람의 노래를 책장에 꽂아놓고 시집 코너로 걸음을 옮겼다. 문득 강민주라는 시인의 시집이 이곳에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촘촘히 끼워진 시집들의 시선을 고정하고선 천천히 이름들을 살펴본다. 판매되는 가로 2m, 세로 1m 정도로 꽤 넓은 편이다. 사면을 빙 돌아 아래 두 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집들 속에서 강민주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쪼그리고 불편하게 앉아 조금씩 움직이며 한 바퀴를 돌았다. 불편한 자세를 바꿔 일어나려다 그만 누군가와 부딪혔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나의 머리가 상대의 오른쪽 팔꿈치와 부딪혔다. 팔꿈치 주인은 시집을 읽는 데 몰두하느라
내가 앉아있다 일어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죄송하다는 굵은 톤의 목소리에 궁금증이 일어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시선이 잠깐 얽혔다. 그는 누구일까?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그러나 그 얼굴은 나를 익히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미안하다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서점을 나와버렸다. 우체국을 오른쪽으로 끼고 걸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외양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약속 장소로 사용되는 듯 많은 이들이 우체국 입구 근처에서 서성대고 있다. 우체국을 지나 학생회관으로 들어갔다. 건물로 들어가기 전 벤치들이 몇 개 놓여 있어 한가한 풍경을 연출한다. 나는 가끔 이곳에 들러 입구에서부터 세 번째 벤치에 앉아 있길 좋아한다. 세 번째 벤치를 굳이 좋아하는 이유는 딱히 없다. 다만 사람들의 움직임을 더 시원스럽게 볼 수 있어서랄까.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다. 나만큼 나이 든 사람들은 없다. 젊은이들이 공부하다가 잠시 눈을 쉬러 나오거나 두 서너 명씩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조금 전에 부딪힌 통증이 아릿하게 남아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나를 익숙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본 걸까? 나는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한두 번 들으면 외워버릴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편이지만 얼굴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아까 보았더니도 기억이 없다. 기억이란 참 생뚱맞은 것이어서 느닷없이 생각나기도 하고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까맣게 지워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차가운 벤치 아래로 시선을 떨구자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민들레 한 송이가 눈에 들어온다. 노란 민들레, 큰 키로 훌쩍 바람에 흔들린다. 절정, 선명한 색깔이 절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민들레를 아끼듯이 쓰다듬는다. 너는 왜 여기에 있니? 바람에 날려 여기까지 왔다면 본래는 어디서 살고 있었니? 나고 자라고 늙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순간인데 너의 생은 어디서 시작되어 언제 끝날까? 너의 몸 안에 들어있는 민들레로서의 성정을 너는 느끼니? 나도 너처럼 그렇게 꽃 피워본 적이 있긴 한 걸까? 민들레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무엇인가 나의 그림자를 가린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올려다본다. 그가 거기에 있다. 조금 전 서점에서 나와 부딪히고 미안하다 사과했던 사람. 그가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미소 짓는다. 그의 미소 속에는 햇살이 들어있어 환하게 빛이 난다. 그의 등 뒤로 하나 더 동그랗고 희미하게 떠있는 것. 그것은 달이다. 푸르스름한 빛을 띤 달. 환한 그의 미소는 그러나 달이 떠있진 않았다. 난 왜인진 모르지만 안심이 되었다. 그에게 달이 아니라 햇살로 빛나는 미소가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조금 전 느꼈던 당혹감은 잊어버린 채 웃음이 나온다. 나의 웃음에 그도 안심이 되는지 따라 웃는다. 앉아도 되느냐 물어서 앉아도 좋다고 말했더니 그는 나의 오른편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말없이 한동안 앉아있다. 그의 침묵에 난 할 일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왼쪽 주머니에서 면도기가 손에 잡힌다. 왜 이게 여기에 있지? 오른쪽 주머니엔 찢어진 바람의 노래가 있다. 그는 햇살이 참 좋군요. 라고 말했고, 나는 네, 그러네요. 라고 답한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물론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하늘을 바라본다. 나는 그를 몰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를 안다고 해서, 기억의 저편에서 불러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 한참 앉아있던 그는 내게 잔잔히 흐르는 강물 같은 몸짓으로 느릿느릿 말을 잇는다. 어젠 비가 내렸소. 사면이 맑게 씻어내려 세상이 온통 빛나 보였소. 투명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오. 난 시골에서 살아요.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눈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언어가 뒤섞이며 공명하다가 희미하게 메아리를 남기고 사라지는 목소리들의 잔영, 귀뚜라미 소리, 나뭇잎 위에 걸터앉아 바람의 속삭임에 한눈을 팔다 그만 미끄러져 내리는 물방울들의 비명소리, 온갖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요. 여러 가지 색깔을 지닌 소리가 말이오. 예전엔 난 그 소리들을 듣지 못했소. 아니 들리지 않았을 거요. 난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했소. 젊었을 때는 공시 책방이라는 헌책방을 한 적도 있고 입시 위주의 책만 파는 서점을 한 적도 있어. 물론 정착을 하기 위해서였어. 유목민이 아닌 다음에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자식들을 키워낸다는 건 힘든 일이니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거대한 유목민인지도 모르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저울이 필요했소. 내가 가진 저울은 어둠과 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저울. 빛이 세상 속에서 얻지 못하는 양분을 적당히 어둠 속 세상에서 얻곤 했소. 어둠 속 세상에서 얻은 양분으로 빛의 세상을 견디는 거요. 참 우습지만 언젠가는 망가져야만 하는 저울 안에서 난 가장 쉽고 안전하게 아늑한 공간을 찾아냈는지도 모르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것은 망가져 버렸소. 어느 순간 말이오. 아슬아슬하게 추의 균형을 맞추며 평형을 유지하던 막대가 기울기의 중심을 바꿔버렸거든. 인생이라는 무게를 달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저울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거요. 그렇게 나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부유하는 플랑크톤처럼 떠돌다 어느 편의점에 들어갔소. 맥주 한 잔이 무척 마시고 싶었거든. 맥주는 아주 시원했소. 바깥을 바라보니 바람 한 점 없이 정주된 사물들 속으로 사람들은 느린 화면의 한 장면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소. 거기서 난 당신을 보았소. 당신은 생리대를 안고 서 있었소. 처음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당신의 표정을 들여다보니 벼랑간 정신이 번쩍 듭디다. 저 사람은 살아있구나. 저 사람은 생명을 지니고 있구나. 저 창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보다, 정물 같은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살아있구나. 살아서 펄펄 뜨거운 심장으로 살고 있구나. 하던 생각이 들더란 말이오. 단 한 번 당신을 보았는데도 난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소. 당신은 달랐소. 그 모습은
저울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그리고 이제는 고장난 저울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는 나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줬어.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있는 몸짓으로 살아야겠다. 살아있다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절실하게 느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됐어. 조금 전 난 우연히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됐어. 그래서 행복해졌다오.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서 고맙소. 몸뚱이가 늙어가는 만큼 내면의 의식은 반대로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어린 처녀이고 싶다. 어린 소녀이고 싶다. 어린아이고 싶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렷한 얼굴로 쳐다보고 싶다. 저 민들레의 얼굴에 환하게 피어있는 젊음의 절정이 내게도 있다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면.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다. 고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되면 새로운 세계로 날아오르는 나비가 아니고서야 나의 이 고치 상태는 그저 고치일 뿐이다. 이 고치를 끌어안고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달은 이울면 다시 차오른다. 나는 이울어서 언제 다시 차오를 것인가. 내 옆에 앉아있는 그에게도 아득히 긴 시간을 걸어온 역사가 느껴졌다. 젊은 날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았다. 어느 순간 그 긴장의 끈이 뚝 끊어지고 찰랑찰랑 꽃들을 피워내는 새벽의 실핏줄이 투명하게 붉은 힘을 실어 나르는 순간들을, 뼈마디마저도 그대로 내어 보이는 순간들을 지나며 귀도 순해지고 눈도 순해지는 것 같았다. 막힘없이 직선으로만 시원하게 뻗은 길을 걸어오진 못했으나,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어질어질 어지러운 어지럼증을 느끼며 내 몸을 창공에 띄워 연으로 날리면 실패에 감긴 실의 길이만큼 창공의 어느 끝에 닿게 될 테고, 그 끝에 닿자마자 하나의 문이 쿵 열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을 끊어 미련 없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저물듯 닿을 듯 나를 찾아 헤매는 간절한 소리들을 달그락달그락 해변의 부침에 둥글둥글 부드러워진 돌들의 몸을 밟듯 걸으며 저벅저벅 나이를 먹어가고 싶다. 가능하다면 지교가 아닌 은유의 눈빛으로. 푸르스름한 낮달이 내게 문을 열어 보이고 있다. 나도 국밥 한 그릇 훌훌 말아먹으며 쓸모는 없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마음 하나 주머니에 넣고서 길을 떠나고 싶다. 저 달빛 속으로. 그것도 오른손만을 쓰면서 말이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오른손 한 손만을 사용해야 한다. 왼손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위상기하학이 내게 전해준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오른손으로 시작하였으니 오른손이다. 나는 기억을 놓지 않기 위하여 입술을 움직여 발음을 해본다. 오른손이다. 오른손. 살며시 내 옆에 앉아있는 그의 왼손을 나의 오른손으로 잡는다. 조그맣게 왼손으로는 면도기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라고 속삭이는
누군가의 말이 닿을 듯 말 듯 바람이 되어 흐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미로도 간단히 줄이면 두 직선에 불과하다.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